지금 몇 개 있는데요. 네, 이거 펜션이에요. 이게. 저 위에 한동 그거는 예, 그거 있고 또 이게 메인 펜션입니다. 예. 방송도 할 수 있고 하는 펜션이고요. 겉만 좀 보여줄게요. 아, 너무 추워요. 지금 손이 시려고 그래요. 네, 손이. 그리고 여기 아래에도 펜션이 몇 동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 저 밑에 보이죠? 네. 또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그 이쪽에 이렇게 자리 이렇게 쭉 있고. 네. 야, 아이고. 손이 시려. 제가 패딩을 2개를 입어서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네. 아이고, 추워 손나네. 저는 옷 많이 입었어요. 네, 저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딴 사람들이 추워요. 야, 손도 넣어버리고. 예, 네, 채팅 못 하겠는데요, 추워서. 여러분, 제가 방송 시간에는 채팅도 안 하고 방송 그쪽에 이렇게 듣는 거 보는 거를 집중을 해요. 지금 5명이에요. 예. 5명이라요. 제가 대답 못해도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예, 대답 못해도. 예. 저도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 네,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불가능해요. 이따 소개하면요. 아이고. 이제 5분. 예. 추웠어요. 지금 괜찮아요. 4번, 1번. 옷 입어서 괜찮아요. 사장님. 네, 1번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홍대 이렇게 또 멋지게 기획해 주셔가지고. 네. 뭐 이렇게 식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돼지띠 플러스 개 한 마리. 네, 4번. 돼지 플러스. 개돼지. 이재명의 개돼지. 네.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예, 잘 안 나와요. 예, 잘 안 나와요. 너무하네. 죄송합니다. 정말 사장님 기획 정말 잘하시죠. 아이쿠야. 진짜요? 여기는 진짜 기온이 지금 몇 도나 나가려나요? 한 15도? 15도 정도는 나갈 것 같은데요. 가평 기온 한번 볼까요? 4번 뭐. 4번 뭐. 배터리 교체 중. 이따 5시에는 또 맛있는 거 먹는데요. 예, 안중근님. 네. 그냥 기온이 떨어진 거예요, 기온이. 14도에 서울도요? 그래요? 서울도 14도예요? 이거 마이크 들려? 그렇군요. 5번이 작아. 잠깐만요. 손이 그냥 손이 덜덜 떨려요. 네, 핫팩. 박찬대 의원이 날이 차서 네, 안 4번. 4번. 핫팩을 4번이 마이크에 아까부터 작았어. 치라고 하는데요. 4번, 5번이 작아지고. 5번. 들려요? 안 들리게. 그냥 한 번. 14도, 14.3도네요, 지금, 보니까. 네. 후.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하나로 해요. 13도네, 13도. 오, 13도예요. 13도? 네, 4번. 됐어요. 11도 이렇게 나갑니다. 4번 아주 13도예요. 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팅. 1번. 네, 잘 나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 예, 잘 되네. 네, 아주. 이제 곧.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네. 착석해 주시면 되고요. 오호. 네. 예, 정말 최고예요. 예. 돈건이 페스티벌.
맞죠? 언제 들어가나요? 마이크 하나에 핫팩이요. 네, 1분 뒤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이쪽에서는 지금 핫팩이 없어요. 예. 카메라에는 다 잘 잡힙니다. 예. 기다리던 2부 순서를 곧 시작을 하도록 일부러 하겠습니다. 그거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하는 유튜브 거 아니에요? 스타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아, 일부러 하는 거죠. 포토타임 갖느냐고. 아, 일부러. 쉬는 시간에도 뭐 정신이 참 웃기네요. 없었습니다. 아, 참 웃깁니다. 준비됐나요? 참 웃기네요. 왜 격불 앞에서 하나요? 참나. 자, 박수와 함께 시작. 힐링 캠프 2부. 원래는 제목이 부제가 이재명의 돼지트 친구들이었습니다. 오. 근데 한 분이 우리 김대일 작가님이 새롭게 들어오셔서 이재명의 개돼지 친구들. 우리 여기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그러니까요. 우리 김대일 작가님이세요. 저 저보다 어린 줄 알았어요. 네, 이따 소개 들어봐야 될 거예요. 아니요, 계셔요. 59년 되시길래 죄송합니다. 네. 제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네. 민주당 상임 네, 정말 든든해요. 축복사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대성 씨는 꽃도 못 펴보고. 너무 든든해요. 그래서 2부 순서에서는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되시고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 기대가 많이 크시죠? 네. 그래서 일선에서 또 이재명 당대표를 또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계신 분들과 함께 또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이자 작가분과 함께 이재명의 민주당 무엇이 좋아졌나? 그냥 무조건 좋아진 거예요,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할 일이 하나 있어서 이번에 공직을 맡기로 했죠,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공직은 아니고요. 그냥 예. 저 비상임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 비상임이라 사실 뭐 아무도 없어요. 법인카드는 법인카드를 안 줘요? 그 중요한? 이번에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그 유명한. 제가 개인적으로 민주연구원에 원한이 많습니다. 양정철 씨가 원장할 때 사업을 많이 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조금 그렇죠. 좀 부원장님 계신 데서 원장님을 욕할 수는 없고 조금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현근택 부원장님이 잘해주실 거라고 기대하시죠? 네! 그래서 법관은 없지만 지지율은 가장 높은 부원장. 네. 사실상의 실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 카드는 있어요. 개인 카드. 오늘 개인 카드 쏘시는지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마이크 안 되나요? 네? 네네. 이거 왜 마이크 죽었죠? 마이크에. 배터리 교체했는데 마이크가 죽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그래도 우리 김대일 작가님은 일부에서 같이 하셨으니까 나머지 세 분 인사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대성 부단장님. 이거 계속 죽네요. 다 죽네? 킬링필드구나, 여기가. 다 죽이는구나. 국정원에서 지금 방해 전파 쓰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름은 김대성이라고 하고요. 현근택이 친구, 조성환이 친구 맞습니다. 70년 4월 15일 인생이고요. 돼지띠 맞고요. 지금 잼잼자봉단 지난 대선 때 상황시장 역할 하면서 추미애 단장님 모시고 같이 전국 돌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님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아쉽게도 결과 진짜 심장에 사무치게 그런 결과가 나와서 가슴이 아팠던 기간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잼잼자봉단 이제 부단장 맡으면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강서구에 이제 독거노인 50분에게 파김치 전달드리려고 파김치 같이 다듬고 버무리고 전달까지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봉사활동은 이제 잼잼자봉단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민주당에서 저기 문자가 하나 왔는데 안 들리네요. 네. 다 안 들려요, 다.
어쨌든 그 정책위원회 그 부의장 하라고 문자가 왔어요. 축하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 백수인데 예전에는 정책위원회 이제 부의장이 당비 직책 당비가 5만 원이었는데 올랐나 봐요. 10만 원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백수들은 힘줍니다. 그래서 이상이었습니다. 죄송하네요. 지금 나오니까 방송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얘기하시면. 네. 그러면 뭐. 안녕하세요. 여기가 파주보다 더 춥습니다. 저는 그 파주 출신 경기도 재선의원이고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도지사 시절에 같이 도의원으로 도정을 같이 경험했던 그런 의원입니다.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안 들려요. 예, 대선 캠프 때는 이제 온라인 소통단에서 부단장을 맡아서 같이 가짜 뉴스에 대한 그런 대응, 제명인의 파출소장 뭐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뭐 이래저래 우리 대표님이 지금 민주당의 대표가 되시면서 저희 선출직들은 느낌이 확 이렇게 다른 게 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안 그래도 그냥 자연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열망이 있거든요. 대표가 되심으로써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들이 기대로 바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이렇게 현장 정책으로 나타나면서 아마 이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설 길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는 안타깝게도 78대 78이에요. 의원수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이 막 딴지를 걸면 이게 도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아서 그러한 대응을 잘 하나둘씩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저도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은 잘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음향에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요. 조금 크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현문택 변호사. 네. 일어서서 해도 돼요? 인사? 벌써 선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현문택입니다. 고맙습니다. 고향이 원래 제주도인데요. 잘생겼수다 해야지. 원래 네 분은 우리 대선 때 같이 방송을 했던 우리 돼지 삼형제, 사형제 이렇게 하면서 했던 이제 인연이 있어서 여기도 몇 번 왔었고 딴 데서 몇 번 했었는데 뭐 여러분 다들 마음 비슷하죠. 저도 뭐 선거 저런 놈한테 선거 져가지고 정말 말이 안 된다 정말. 근데 이제 돌아보면 선거 때 저도 항상 뭐 약간 그쪽하고 많이 불편하기도 그랬지만 사실은 뭐 우리 스스로 내부에 어찌 보면 내부의 적들이라고 할까?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졌다고 봐요. 사실은 뭐 다 지금 나온 뭐 대장동 얘기, 백현동, 법인카드 얘기 다 이제 우리 경선 때 나온 얘기잖아요. 저도 방송 나가서 얘기하면 막 그런 얘기 나오면 상대 패널이 딱 그래요. 한마디 하면은 말 못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거 당신들 경선할 때 그 당신들 지역에서 다 나온 얘기야. 분양에서 나오면 우리가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할 말 없어요. 진짜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다음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좀 당내에 이거를 좀 해놔야지. 그래야 제가 보기에 다음에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다 비슷할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일단 한 번 실수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두 번 실수하면 그거는 무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좀 다시 똑같은 실수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있고 저도 거기에 뭔가 좀 기여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물어보려고요. 현근택 변호사 잘생겼습니까? 제가 잘생겼습니까? 야! 여기서 나가! 우리 지역구 가면 나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죄송하네요. 맥을 못 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제일 잘생긴 것 같습니다. 가발을 하라고 지금 그 요청들이 많은데 조만간 봐서 가발을 하면 제가 제일 잘생기지 않았을까. 김대일 팀이 모자를 협찬해드리겠습니다. 아주 확 달라지네. 사람이 달라져. 아니, 두 분이 방송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제 분위기. 쌍두법사. 쌍두법사. 형님이시라는 거.
아,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총선 때쯤 되면 일선에서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 세 분이 또 아주 중요한 곳에서 뭔가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그 지난 보궐선거 때, 지방선거 때 제주에 출마하셨다가 1등하고 탈락하는 전략공천. 여론조사 1등을 했는데 탈락을 했어요.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이제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안에서 지켜보신 또 밖에서 지켜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이재명 과연 기대만큼 잘하고 있는가?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이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확실합니다. 왜 그분은 본인을 욕하는데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감시해야 되거든. 이놈들이 또 무슨 욕을 하나. 그래서 보고 계실 텐데 보신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체제가 이제 100일 아직 안 됐죠? 네, 그렇죠. 벌써 그렇게 됐나요? 이제 100일 정도 됐는데 이재명의 안 넘었죠? 100일을 안 넘었어요, 안 아직 안 넘었어요. 됐습니다. 예, 예. 9월, 미리 10월. 논한다. 미리 논한다로. 먼저 밖에서 보신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죠. 만약에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안 됐으면 저희는 그 대선 패배 때의 절망감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겠죠. 네. 네, 그나마 저희가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어떤 유일한 그 돌파구가 지난 그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았죠. 지금 뭐 계속 저희가 일부에서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아까 우리 현근택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지난 대선 때 국회의원들만 미리미리 그냥 자신들이 주어진 어떤 소임을 제대로 했으면은 절대 패배할 수 없는 그런 선거였거든요.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정말 어이없게도 패배를 하게 된 결과가 된 거,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멘붕이 왔었습니다. 사실 2012년도 12월 달에 왔던 멘붕보다 더 이번에 어떤 그 받은 타격이 매우 컸었죠. 그때는 뭐 양 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다 그냥 모든 것이 다 갖다 바친 선거의 결과에 활활 불태운 결과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만큼은 사실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뭐 욕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 새끼한테 질 수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 새끼죠? 네. 그 새끼가 아니고 이 새끼. 네. 그 새끼는 여기하는데 그 새끼는 여기일까요? 네, 어쨌든. 자, 그런 가운데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총력전을 펼친 끝에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최고위원 한 명 한 명까지 우리 모두가 딱 그렇게 마이크로하게 이 사람을 뽑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울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몰빵론이니 혹은 뭐 전략적 투표를 해야 되니 그런 걸 이렇게 권리당원들이 고민을 하면서 투표했던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저희들의 절실함을 가지고서 이번에 이제 그 선거에 임했던 거고요. 전당대회에 임했던 거고. 자,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지금 현재 윤석열 체제에서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은 우린 다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80년대의 민주화 세대를 겪으신 분들이 많이 선배님들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그 시대에는 저희가 사실은 뭐 먹고 사니즘에 대한 고민보다는 민주주의, 그다음에 뭐 직선제, 호언철폐라고 하는 큰 대의적 명분을 저희가 위해서 싸웠죠. 네, 어떤 그 당시의 젊은 혈기. 근데 지금 상태의 우리의 절박감은 뭡니까? 뭐 경제, 민생, 외교, 안보, 통일, 민주주의, 파괴된 민주주의,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지금은 결국은 뭐 주말마다 천대천 광장에 나가서 그렇게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상황이 온 것은, 이것은 정말 이대로 계속 이어지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절박감인 거죠. 절박감. 근데 그 절박감이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리더가 나오지 않았으면 그게 가능했을까? 아니요.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
준 것만으로도 아주 밖에서 봤을 때는 압도적인 마음의 평화를 줬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 효능감이죠. 권리당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지지자들이 무엇을 원하면 뭐 최근에 당원 좀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당 내에 어떤 뭐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휴식 공간도 만들어주고, 어떤 최근에 망사용 이용료 법안 같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법안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갖고 이게 지금 현재 민심이 원하지 않는 법안이라면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나오는 거고, 뭐 IRA 법안 같은 게 문제가 된 직접 당대표가 나와갖고 사안을 보내고, 그런 모든 것들은 뭐 당 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당 밖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효능감 있는 정치를 해 나간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2년 후 총선 때까지 이러한 어떤 그렇게 오랜만에 다 같이 이렇게 단합된 마음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의 나이거리예요. 근데 걔가 다 얘기를 하면 돼지가 할 말이 없는데. 아니, 우리 조성환 의원이 여기 오시기 직전에 우리 이재명 당대표. 네, 대표님을 그 이해찬 총리님 출판 기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현변하고 저하고 김대성 부의장하고 같이 이렇게 갔다가 딱 마침 나오는데 대표님이 차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나두잼 TV에서 그거를 또 이렇게 중계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인사드리고 대표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비밀입니다. 비밀 보안. 네, 보안입니다. 그거 알면 큰일 납니다. 안 먹었냐면 우리 조성환 의원이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밀접을 나눌 수 있는 이재명 당대표. 제대로 해라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일단 비슷한 겁니다. 네. 아마 뒤풀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을까. 예. 밥은 먹고 다니니? 뭐 이런. 우리 조성환 의원 보시기에 네. 이재명 당대표 체제 잘 가고 있습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선출직이다 보니까 민심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에도 항상 귀 기울이고 그러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그 대선 때 지금 현변도 계속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실은 정권을 뺏긴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그 많은 문제들, 저도 뭐 당원이고 선출직이긴 하지만 우리 당의 문제들을 제대로만 우리 대표님이 바꿔내시면, 지금 시작을 하셨지만 바꿔내시면은 저는 2년 안에, 임기 안에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정당 역사상 지지율 50%를 돌파하는 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 몇 석? 총선 때 몇 석? 총선 때요? 예, 50% 돌파하면. 총선 때는 그 누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리고 현변을 공천을 주냐 안 주냐, 그리고 기타 등등의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당내 구조의 역학구도 뭐 맨날 블랙하우스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분의 그 공천에 영향을 받았던 지금 민주당의 이 원내의 이 의석 변화를 어떻게 변화를 줄 거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반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200석도 보는데, 그것은 공천을 제대로 했을 경우 개혁 공천, 개혁 공천을 하면 200석도 가능하다. 탄핵 개헌선 저지 돌파한다. 그리고 지지율 50% 돌파한다. 막 던지는군요. 그 지난 총선 때 유시민 작가가 180석이었나요? 그 얘기했다가 봉변을 당했는데. 저는 봉변 당할 일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고 다녀도 뭐라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얘기하신 김에 지금 경기도에서 맹활약하고 계시잖아요. 경기도의회에서. 네. 거기 분위기는 좀 어떤지. 제 경기도 분위기는 지금 뭐 국민의힘이요 엉망진창입니다. 사실은 거기가 그 원내 대표단의 그 대표 1인 체제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으로 보면 괜찮은 의원들이, 젊은 청년 의원들이 국민의힘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위에서는 지시하면 따라야 되고 막 이래서 비대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경기도 의회도 대표단을 법에다가 소송을 걸었어요. 가처분 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중앙정치랑 지금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78대 78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의장을 당선시켰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추경안이라든지 기타 등등 의회 구조에서 이렇게 하나 둘씩 부분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주도적인 역할을 수석 부대표. 저희 못하지만 아무튼 저희 젊은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수석 부대표가 높은 거예요?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높은 거예요? 여기는 선출직이고 저는 네. 선출직이 아니니까 이게 더 높죠. 아니 당직으로 보면. 저는요 카드가 있고요. 여기는 카드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그냥 설명. 네, 저는 조성한 라인으로 정리하고 법인카드 얘기하니까 사실 우리 당의 열악한 상황을 좀 한번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원외 인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변인이 있는데 대변인이 법인카드가 한 300 정도 돼요. 그다음에 상금 부대변인이 한 3-4분 되는데 이분들이 법인카드 나오는 게 150만 원. 150만 원. 네, 그다음에 민주연구원 상금 부원장이 3분이 있는데 그분들 나오는 게 150만 원. 네, 비상금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게 사실은 그 국민의힘보다 우리가 좀 열악한 부분이에요. 국민의힘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뭐 법인카드 같은 걸 줘요. 비상금으로.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약간 어찌 보면 좀 차이 있죠. 사실은 원래 이제 정책비를 일정액을 이제 연구원에 쓰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생각보다는 당직을 아까 말씀처럼 이제 당직을 맡으면 기본적으로 뭐 5만 원, 10만 원씩 당비는 내게 돼 있어요. 뭐 물론 의원들은 한 50만 원, 70만 원 내는 분도 있는데 더 내죠? 근데 20만 원. 도의원은 20만 원 정도 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법인카드 없는 사람들이 당비 10만 원씩 내려면 조금 근데 그거는 뭐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제 대선은 좀 멀리 남았잖아요. 5년.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다음 대선만 생각하면은 사실은 당을 못 바꾸거든요. 왜냐면 이제 대선에 치르면서 겪어봤으니까 당이. 근데 그분들은 거의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럼 사람이 바뀌겠느냐? 저는 솔직히 그 한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특정 어떤 정치인에 대한 어떤 의식 같은 거는 솔직히는 잘 안 바뀐다고 봐요. 지금이야 이제 당대표 압도적으로 됐고 다음에 공천권을 행사할 거니까 어찌 보면 이제 눈치 보고 이럴 것 같은데 만약에 공천 끝나고 선거 끝나고 오세요? 그럼 이제 대선은 또 한 2년 더 남잖아요. 그때까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아유 우리 전에 나 공천 줬으니까 고마워 열심히 해야지 그럴 거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 왜냐면 우리가 정치 뭐 다 아시겠지만 무슨 게 생기는 게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뭐 정치를 하고 하다 보니 2년이 오래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와서 뭐 당원 좀 만들고 당원 카드 만들고 청소하시는 분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우리한테 보이는 건데 저는 기본적인 사람은 안 바뀌었다. 구도는 안 바뀌었다고 봐요. 예전에 그러니까 뭐 이재명 개라고 할 때 아니면 이재명 같이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이런 당에 어찌 보면 이제 한 명 딱 이렇게 꽂아놓은 셈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걸 쫙 장악할 수 있느냐? 그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다 자기 생존 본능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정치에 입문했는지 다 알거든요. 저는 뭐 추미애 대표 때 상근부 대변인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뭐 자기를 누가 공천 줬는지 다 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들 바꿔야 되는데 또 인위적으로 이게 뭐 나가 그거 딱 싣고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럴 성격은 또 아니시거든요. 인위적으로 딱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지난번 지방선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 조금 약간 딜레마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할 때도 보면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치고 나가서 자기가 이겨나가야지.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 나 파트너 이렇게 해주진 않거든요. 그건 총선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근데 최고위원 선거는 뭐 5명, 6명이니까 당원들이 집단 지성이 가능해요. 어찌 보면 이제 딱 보니까 이번에 3등 하다 5등 됐네? 그럼 이 사람 밀어줘야지 이게 되는데 지역구는 250개가 넘고 우리 당 지금 의원만 해도 180, 비례대표 빼도 한 150 정도 되는데 그걸 전부 그렇게 집단 지성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또 물론 우리 최평 같은 분들이 여기는 이 사람, 여기는 이 사람 딱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저는 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될 거다. 네. 최평이 그걸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민주연구원에서는 그걸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경선 과정 때 가장 많이 민주당의 개혁을 이야기했던 그 세 개의 아젠다 중에 이제 그중에 민주연구원에 대한 그 개혁을 굉장히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금 원장에 대한 얘기는 일단 그냥 논의를 치고요. 그 당시에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리포팅이 매우 화제가 됐죠. 그 자체에 대한 것을 그 리포팅만 보면 모든 것이 다 이재명 탓이고 이재명 개항을 때문에
6일 지방선거까지 참패했다라는 것이 민주연구원에서의 그게 당시의 연구원들의 결과였고 저는 그거 풀 버전을 보면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왜 민주연구원이 어느 순간 민주당의 주류 정치인들을 위한 어떤 그들의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되어야 되는가가 저는 굉장히 이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민심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뭐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나름 뭐 석사, 박사, 학위 가지고 계신 되게 훌륭한 분들인데 왜 그런 분들이 저렇게 민심을 못 읽지? 그래서 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문제라고 저희 김성수 네네. 여기 와서 하세요. 여기 와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민주연구원에 대한 물갈이부터 해야 한다고 제가 막 그렇게 이제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 중에 하는데 또 방금 이제 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체질상 야너 나가 이거 안 임기가 남은 사람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저는 여기 이제 그 부원장으로 비록 법인카드도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자기 돈을 쓰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현근택 변호사님 같은 분이 오셔갖고서 조금 더 저분은 최소한 그래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이렇게 청취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사실 숨겨진 이야기인데요. 저도 작가님의 그 생각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연구원 개혁을 해야 되겠다. 저 같으면 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사실은 비상금 부원장 자리를 자원을 했습니다. 밀렸구나. 네, 근데 밀린 거예요. 너는 많이 선택이라 바꾸겠습니다. 돈 쓰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밀렸고요. 저는 이제 다른 당직을 주셔가지고 아마 활동하게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부대변인이라고 알려주시네요. 역시 당에 계시니까. 부대변인. 네, 그걸 딱 아직 아시네요. 문자 안 왔잖아요. 어젠가 임명 났잖아요. 오늘이 그러니까 어제인가 오늘인가 임명은 났는데 저한테는 아직 소식이 안 모르겠는데 발령은 빨리 났는데 하셔요. 본인은 몰라. 네. 그 사이에 바뀐 거 아니야 혹시? 아니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대선 때 뛰어보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우리 당의 뭐 전략 보고서라든지 여론 동향 보고서가요 그냥 신문 기사를 요약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조중동을 요약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나온 분석을 요약하는 것밖에 안 되고 아까 이제 지방선거 분석 보고서 이런 것도 보면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기사를 거의 분석하는 수준이에요.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근데 그게 다 뭐 대비 비공개 이런 걸로 돼 있어요. 내용은 보면 하나도 없고. 근데 대선 때 그 같이 뭐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 우리 당의 전략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정책의 기능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실제로 근데 그걸 물론 이제 말씀처럼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는 이제 양정철 원장이 와서 사실은 그때는 민주연구원이 약간 인재 영입의 역할을 했거든요. 원래 민주연구원이 인재 영입하는 건 아니잖아. 인재 영입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있는 원장님 아니면 근데 이제 민주연구원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부족한 게 이 여론의 동향 파악하고 이런 게 우리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데 하는 사람보다도 떨어져요. 진짜로. 왜냐면 우리 당에서 나오는 보고서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고 우리 정치 고관여층이나 유튜브 하는 사람들 분석하는 것보다도 못해요. 근데 그거를 다 뭐 최소한 다 박사급 이상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또 어찌 보면 이제 정치니까 그래서 사실은 원장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방향을 제시하는 거니까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지금 계신 원장님은 뭐 제가 지난번 회의할 때도 아니 지난 대선 때 정책도 없고 뭐 여론조사도 없고 아무도 없었단 말을 했더니 또 뭐 그건 아니라고 뭐라 하시던데 어쨌든 총선을 제대로 치르려면 여기 어쨌든 민주연구원이 제대로 돼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전략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체제에서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가 어떤 뭐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 회사의 대표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그 지방선거 한 3주 정도 앞두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남에서 최소한 7, 8석 정도는 다 이게 무소속이 나올 것이다. 민주당에서. 왜요? 공천이 엉망이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사실 호남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그 당시 뭐 저는 뭐 근데 그 지역에 오래 정치를 한 사람들을 뭐 호남 투호다 뭐 이런 표현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지만은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무소속을 찍을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총 15개 민주당이 가져갔고 7개가 당시에 이제 그 무소속이 가져갔다는 것은
굉장히 그리고 또 투표율 자체가 뭐 광주, 전남 뭐 30%대 초반 이 자체는 거의 이제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이 거기에 있는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 분석을 지금 민주연구원에서 이건 뭐 이재명이 개항을 해 출마를 해서 대선 패배에 대한 것을 뭐 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과 잘하는 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처럼 그 공정성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이제 잡지를 못해갖고 졌다라는 식의 분석 보고서를 보니 이건 정말 그 보통 보편적인 시민들보다도 민심을 읽는 눈이 너무 부족했다. 근데 전 그거는 거기에 계신 뭐 석박사급 연구원들의 자질상에 물론 그분들이 학교와 여의도 밖을 벗어나보지 못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진정한 민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측면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여기도 컨설팅을 하셨죠?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안 해요. 저는 진짜 컨설팅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제 분야에서. 근데 그 컨설팅 일을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것은 대부분 다 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이러이러한 것들을 원하면 결국은 이제 컨설턴트들은 돈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뭐 요구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아마 민주연구원도 근본적인 개혁 자체가 지금 이제 막 지금 뭐 천문택 변호사께서는 이게 잘 될까요라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실 정도라는 것은 아마 뭐 이 방송을 만약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께서 보신다고 하면은 많은 것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지금도 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민주당 내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는 게 변화의 원동력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건설적인. 아니 오늘 이재명 당대표 칭찬 좀 하자고 불렀더니 뭐 민원 사항만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잼잼 자봉단 부단장님은 좀 칭찬해 주세요. 칭찬이요? 예. 이래서 좋았다 이재명. 그냥 좋다 이재명. 네, 저는 이제 좀 일반 여기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재명 당대표님은 어쨌든 이 시대의 상징이죠. 시민들의 상징이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시대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그 상징이라는 것은 그 시민들의 뭔가 바라는 바를 투영해서 뭔가 바뀌고 개혁하고 발전하고 변하고 이런 것들을 그 이재명 당대표를 통해서 바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재명 당대표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느냐 시민들이 되게 많죠, 가지수가. 근데 당에서는 당의 개혁, 관료화되어 있는 당직자들을 개혁하는 거, 민주연구원이 제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시스템의 개혁.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공천 개혁이죠. 공천 시스템을 정말 당원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들이 공천되고 그 후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국진당 후보들 싸워서 이기는 이런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바라고 있고 또 그 후에는 대선 때 이재명 대표님이 이겨서 또 대한민국 발전, 우리나라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그런 바라는 여러 가지 바라는 바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이재명 대표님이 이런 바라는 바들을 다 알고는 있는데 안고는 있는데 다 가능할 것이냐 라고 하면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기대는 하지만 100%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민주연구원 개혁도 그리고 공천 시스템 개혁도 당직자의 관련 문제도 그게 0에서 100까지의 발전은 어렵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1900년도하고 지금 2022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근데 불과 한 10년 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좀 정말 더디게 바뀌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또 후퇴하기도 하고. 근데 이재명 당대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바라는 바는 많지만 혁신적인, 혁명적인 그런 개혁은 어렵지 않겠냐. 다만 그런 지향을 가지고 하는, 가치 지향을 가지고 하는 당대표 이재명 후보를 끊임없이 지지하고 그래야 무언가 하나라도 더 바뀌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님을 기대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된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대는 다
공통되게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을 개혁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개혁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실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물음표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예 보시면 느끼셨겠지만은 이재명 당대표가 박찬대 의원 런닝메이트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당내 선거에서 이런 경우 사실 유례가 없는 경우거든요. 그만큼 이제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자신과 함께 뜻을 맞춰서 당을 이끌어갈 인재가 필요했는데 박찬대 의원이 탈락할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예,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이끌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떨어질 뻔한 이런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재명 당대표의 당내 기반이 예, 아주 취약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취약한 상태에서 개혁을 밀고 나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다음 총선에서 이제 총선이 제일 당내 역학구도를 바꾸는 데서는 제일 중요한 정치 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총선에서 이재명이 당내 명실상부한 주류가 돼야 된다. 이 자칫 잘못하면 바지 사장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지 대표.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처럼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다음 총선에서는 이재명과 뜻을 같이 해서 개혁하실 수 있는 분. 예, 뭐 이재명하고 친하다 이게 아니고 민주당을 개혁하고 당원과 국민들이 원하는 당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중심에 이제 좀 나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려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그럴 만한 사람은 있는지 또 그럴 만한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돼지파. 그걸 내가 지금 밀어주려고 지금 엄청나게 멍석을 깔고 있는데 거기다 초를 쳐. 너를 밀어주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신호를 신호를. 저희들이 돼지띠 친구들이기 때문에 예, 술 안 먹어도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술 먹으면 더 하겠죠? 이따가 목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 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객체화하지 말고 여기 이제 일선에 정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나는 좀 그런 기대도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나는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 한번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제가 먼저 하시죠.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국민참여당을 같이 했고 그때 이제 출마도 2010년도에 그 경기도 의원 출마도 하고 근데 뭐 단일화 때문에 중간에 접긴 했지만은 근데 그렇게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어쨌든 지향은 그 유럽 쪽에 독일식 정치 체제, 정당 체제 그런 것 통해서 그 당원들이 훈련되고 교육되고 그 통해서 거기서 그 좀 실력을 검증받고 이런 분들이 기초, 광역, 국회까지 이렇게 진출하는 그런 통로가 시스템으로 안정화되면은 정말 그 쓸데없는 사람들이 막 4선, 5선 이렇게 안 하고 정말 그 훈련되고 교육된 이 참신한 인재들이 20대, 30대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정치를 제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이재명 당대표님과 같이 해보고 싶죠. 멍석을 깔아줘도 저는 서른하고 듣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안 하는 거잖아 지금. 감을 못 잡아. 부천에 살고 있고요. 예,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농담반 진담반 말씀드린 건데 지역구가 그 설훈 의원하고 같은 지역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감정이 있죠. 예, 지난 대선 경선 때 좀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대단히 이제 뜻이 있는 분들이어서 예, 우리 손고모님 예, 득판하셔서 좀 집중 좀 해요 좀. 사람들이 이제 센 것만 낳고 나면 정신을 못 차려. 이따 3부 때 집중적으로 하실 거니까. 아까는 형긋하게 잘생겼다며. 금방 바뀌어 이렇게. 그래서 손흥민 의원 좀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뭐 복수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평가해주자는 거죠.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걸 평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선 많이 붙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 뭐 쉽지 않은 싸움이겠지만은 그래서 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한번 붙어보고 싶죠. 붙어보고 싶고 이기고 싶고
나서 정말 그 이재명 대표님의 핵심 측근이 돼서 친위대가 돼서 목숨을 건 한번 나라를 바꾸는데 이바지하고 싶죠. 근데 그 전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출마하시는 거 좋고 경선 붙는 거 좋은데 가발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좀 부족하셔가지고 일단 모금, 특별 모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발은 안 해도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그 카톡에 보면 라이언이라고 이모티콘 있는데 닮았다고 그걸로 해보라고. 여기 이제 우리 김대성 우리 부단장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일 관심 있는 분 여기서 다음 총선 때 행보가. 그렇죠. 저분이 뭘 할까? 너무 궁금하죠? 네. 제주도? 제주도 뭐 할 겁니까? 아니 제가 고향은 제주도인데 지난번에 보궐선거는 사실은 그렇게 계획됐던 행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나갈까 보궐 나갈까 하다가 일단은 뭐 그 당시에도 오영훈 의원님이 당선될 걸로는 대부분 봤기 때문에 우리 대성이가 이끌어가지고 제주도에 저보고 이제 6개월 설득해서 도지사 나가라고 도지사 나가라고 했는데 못 고 나갔어요. 그 제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최평도 도와주면서 이제 제주도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이제 제주도 보궐선거 쪽에 관심을 가졌던 건데 사실은 이제 제주도라는 정치 역량이 이제 국회의원 3명이고 또 왔다 갔다 왕복을 하는 거리에서 뭘 이렇게 하긴 힘들어요. 원희룡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정치적으로 뭘 펴기는 쉽지 않다라는 상황은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사는 데는 성남이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은 용인 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성남 쪽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대선 때는 뭘 했었냐면 이재명하고 같이 했던 예전에 뭐 병원 운동이나 무슨 시민 운동 했던 사람들 쭉 만나서 우리 아마 새날 유튜브 같은데 몇 분 출연한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의도는 이제 뭐 맨날 쌍욕 뭐 맨날 형수 뭐 입원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미담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거는 안 나오고 맨날 뭐 쌍욕하고 병원 입원 이런 것만 나오냐 해서 쭉 만나봤더니 그분들 요즘도 이제 성남 분들을 쭉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지지하시는 분도 있지만 서운함이나 아쉬움을 갖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좀 뭔가 아쉬움.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성남에 이번에 이제 그 성남시 의료원 그거를 이제 위탁할 때도 신상진 시장이 위탁할 때 그 성남 시민모임이나 뭐 성남 참여연대 이런 데에서는 이거 이재명 대표가 좀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나 아니면 거기에 뭐 정치 시도위원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어떤 특정 또 정치인을 통해서 그게 약간 발산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근데 거기에 사실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할 때 누가 거기에 관여했는지 이걸 할 때 누가 했는지를 너무 잘 알아. 저기는 얘때 뭐 했고 근데 그게 불쑥불쑥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뭐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보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마크해준다 그럴까요? 정리해준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성남에서. 성남에 아무도 없어. 도의원도 없고 시의원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우리 당의 되게 취약점인데 약간 그 부분에 관심은 있고 어쨌든 어느 지역인지는 나중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분 뒷조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성남에서 오신 거 아닌가요? 어느 의원을 지지하시지 않나요? 윤모 의원? 네이버 출신. 네이버? 지금 진작에 얘기하고 계신데 쓰러지셔가지고 너무 감동하셨는지 이게 공개방송의 묘미죠.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이러면 서로 가까워지고 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태풍 왔을 때도 오셨어요. 저런 분인지 몰랐네요 제가 그때. 재밌습니다. 아주. 성남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고. 근데 성남에 저도 그 동의를 하는 게 진짜 뭐 이른바 마크맨이라고 하나요? 성남에서 누가 좀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마치 무슨 뭐 밑빠진 독처럼 막 여기저기서 깨져 나오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너무 힘들고 그 성남에서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 근데 뭐 제대로 역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네이버? 윤영찬. 윤영찬. 그런 분이 있으시답니다. 근데 앞으로 역할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떤 분이 출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성환 의원은 뭐 당장 총선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있으신가요 혹시? 네, 관련이 있죠. 있어요? 상당히 있죠. 네. 오늘 완전 막가는구만.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결국에는 우리 당이 제대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아야 되고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보면 그 의회라는 데가 기초, 광역, 중앙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들이 각자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잘 아시겠지만 시도의원들의 공천권은 괜찮죠? 이런 발언 해도? 아 예. 네네네. 제가 블랙하우스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라도 됩니다. 그 여기서. 수준까지만 하면 되죠. 예. 지역위원장들의 절대적인 평가에 따라서 시도위원들의 공천이 달려있고, 지난번 지방선거 당시에 꽤 능력 있는 도의원들, 시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어느 의원님이셨군지만 얘기하면 되겠죠. 많이 아까 말한 뭐 기타 등등 뭐 몇 군데 그런 데들의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뭐냐면 국회의원분들이 이 시도의원들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바라보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도의원들은 보좌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혼자 일을 다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생깁니다. 일을 하나도 안 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딱 두 부류예요. 근데 열심히 하는 부류들은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 엄청 성장이 됩니다. 근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도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지역에서 자꾸 성장을 하면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경쟁자로 인식이 되는 순간에 견제를 하게 되고 그 견제가 공천권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되는 우리 당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이 선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개혁이 돼야지만 이게 제대로 된 인재들이 청년 때부터 성장을 해가지고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인도 이제 전문 직업군이거든요. 그러면 배우고 훈련받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눈에 띄면 이렇게 아웃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바뀌려면 정말로 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 지역구에 계신 국회의원이 윤우덕 국회의원이셔요. 실명 깠어. 네, 이분 아시잖아요. 우리 지난번 대선 때 정책 본부장님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 비밀이지만 당대표 되자마자 대표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정책의장을 하시라고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후배들 시키라고 양보를 하셨어요. 정말 훌륭하시잖아요. 미담 까는 거보다. 미담이기도 하지만 이게 그 지역 정치에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시도의원들이 있지만 국회의원이 통제 안 합니다. 시도의원, 도의원의 그 활동에 대해서 다 자율권을 주고 나름 의정활동을 하게 하고 본인의 역할, 본인이 언제 물러서야 될 때가 우리 윤호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 그 이후에는 후배들한테 요 바톤 터치를 할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런 계획 속에서 저는 바톤을 받겠다. 다음 2년 뒤에는 제가 못 나갑니다. 현직이기 때문에 못 나가고 그 다음 총선에 준비를 할 수 있거나 지역구가 하나 더 생겨요.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당이 도의원이 사퇴하면 공천 안 줍니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건 또 바뀌어야 돼요. 현재 그렇게 돼 네, 있는 현재 아무리 내가 나가고 싶어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도 현직으로서는 공천 아예 심사 접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못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임기가 국회의원하고 2년이나 엇갈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도의원들은 지방자치 시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텀이 맞으니까. 그리고 시장으로 가서 뭐 초선 재선하고 있다가 2년 텀을 두고 국회의원에 도전하거나 또 국회의원분들이 또 지방자치에 2년 텀을 두고 오시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대성 씨가 뭐 할 말이 있었던 다음에 안 된다는 얘기네. 그거 물어보려고 아니 그 얘기를 좀 길게 하길래 그 물러날 시기를 윤호덕 의원님이 아신다고 결정하신다고 그래서 당장 내후년에 결정하시는 줄 알았지. 본인이나 신경 쓰세요. 오늘 이상하게 시간이 날이 추워서 그런가 시간이 잘 가네요. 추우면 시간이 빨리 가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
손혜원 의원님께서 바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니까 너무 부담되네요. 네. 아니, 방송을 하셔야죠. 예, 인사를 지금 하시면 안 되고, 원래 스타는 마지막에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부는 손혜원의 모든 것. 마지막사 손혜원 청문회. 이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이렇게 1시간 또 흘러가가지고요. 조금 추우시죠, 그죠? 식사도 좀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3부를 손혜원 의원님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한마디씩 짧고 굵게 정리 말씀 한마디씩 듣고 2부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능감 있는 정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것들만이 지금 국민들이 지난 3월 9일 날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현재와 같은 텐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지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합시다. 화이팅! 네,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의 장점은 비판자를 지지자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지지하는 국회의원 한두 명 없었고 도의회에서도 지지하는 도의원 3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2년 4년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도의원들이 지지하게 만들었고 당대표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치지 말고 응원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당에 그 고질병이 하나 있는데요. 이 조중동에서 뭐라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치인들도. 우리 손혜원 형님 절대 안 그런 분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 맞서 싸워야 되거든요. 맞서 싸워야 이길 수 있는데 그거 사실은 지금은 당내에서도 해야 돼요. 당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정치인 큰 이런 사람이 한마디 딱 하면 우리 맨날 방송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배달들한테 얘기하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프레임인데 그런 프레임에 갇히면 절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중동 무서워할 필요 없고 유명한 정치인 다선 의원 정치인 들어갈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 정치는 훨씬 그분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치지 말고 싸우자. 오늘 힐링 캠프는 시사의 품격 성수대로 최한욱 TV 합동 방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시청자분들도 많죠 지금? 네. 지금 합쳐서 10,000명 가까이 되긴 끝난 거야 이제 오늘. 아니 세 분이 여기 너무 몰입이 되셔가지고 이게 방송이 되고 있다는 걸 잊은 것 같아요. 실명 까고 지금 막 나가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또 손혜원 의원님 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잠시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3부에서 손혜원 의원님 모시고 더 뜨거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